심장이 오늘 밤이라도 멈출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날, 이지혁은 회사에 출장이라 공지했습니다. 곧 죽는다는 말에 이지혁은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지혁은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거래처 미팅 때문에 2박 3일 급하게 다녀오겠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자연스러운 말이었는데 딱 한 사람만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을 한참 바라보던 차철민이었어요. 평소엔 묵묵하고 일 잘하는 기획팀장으로 통했는데 그날은 눈빛이 한번 흔들리고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죠. 아닌데. 그 말이 공기 중에 걸렸지만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지혁만 빼고요. 이지혁은 못 들은 척했고 못 들은 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들키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이지혁의 대표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라고 말하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차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은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치 돌을 던지듯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대표님, 일본 가시는 거 일 때문 아니시죠? 그 순간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렸어요. 이지혁은 웃어 넘기려다가도 자기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는 소리를 스스로가 듣는 것 같아서 웃음이 안 나왔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느낌이요. 차철민이 짧게 말했지만 이지혁은 그 말이 느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차철민은 사람 얼굴을 보고 거짓말을 가려내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먼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회사에 들어와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직원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요. 어머니랑 아버지한테도 아직. 차철민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처럼 보였다는 게 더 무서웠죠. 이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고 고백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고 오려고요. 괜히 분위기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나 없는 동안 여기 잘 부탁해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민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문턱에서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비네요. 그래도 대표님은 살아야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말도 끊겼고 이지혁은 끝내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더 무너졌을 거예요. 이지혁이 도쿄 출장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었던 건 사실 어젯밤 응급실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대본 같았죠. 의사가 내민 서류 위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뛰어다녔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반짝였어요.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3일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이지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두려움이 먼저일 것 같았는데 먼저 찾아온 감정은 이상하게도 결심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병원을 나선 이지혁은 주차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로요. 차창에 비친 얼굴은 믿기 싫을 정도로 창백했는데 그 순간 이지혁은 자기도 모르게 언제부터 이렇게 피가 없었지? 하고 생각했어요. 회사도 이제 겨우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큰아들 이지혁이 회사 잘 굴린다는 얘기에 어깨가 펴졌고 어머니 김다정은 걱정하면서도 누구보다 든든한 표정을 해줬어요. 동생 이지화는 말은 거칠어도 형을 믿었고 막내 여동생 이수빈은 우리 오빠 진짜 대단하다를 입에 달고 살았죠. 그리고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이지혁에게 지은호는 늘 해맑고 책임감 있고 가까워지면 편한 사람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편안함이 어느 순간부터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예전엔 이지혁이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했었습니다. 비혼주의라는 말로, 이를 핑계로 상처 주지 않겠다는 말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호는 더 선명해졌죠. 그래서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사람이 누군가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지혁은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김다정이 아침상을 차리며 물었어요. 지혁아, 오늘 일찍 나가니? 네.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서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밥을 먹다가 이지혁은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이번 주에 도쿄 출장 가요. 2박 3일 정도요. 신문을 보던 이상철이 신문을 내리며 물었죠. 갑자기 거래처가 어디길래? 미팅이 급하게 잡혔어요. 이번에 놓치면 좀 꼬일 것 같아서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는데 그게 더 슬펐습니다. 가족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이지혁에게는 칼처럼 느껴졌거든요.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진실을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까봐 겁나서요. 이지화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툭 던지듯 말했어요. 다녀와, 형. 몸 상하지 말고. 이수빈도 씩 웃으며 말했죠. 오빠, 도쿄면 쇼핑거리도 아니 일이지? 그래도 뭐 하나만 사다 줘. 이지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다녀올게.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이지혁은 몰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이지혁은 대표의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회의도 평소처럼, 결제도 평소처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라서 회사와 협업으로 자주 오갔습니다. 밝고 해맑은데 책임감이 강해서 일에서는 오히려 냉정할 정도로 정확했죠. 그런 지은호가 손에 목도리를 들고 들어왔는데요. 대표님, 이거 지난번에 빌려주신 거 돌려드리려고요. 그 순간 이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요. 따뜻하다는 게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지금의 이지혁에게는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선택을 했어요. 그냥 거기 두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목소리였죠. 지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잠깐 멈췄어요. 말이 목에 걸린 사람처럼 눈이 깜빡거렸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지은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이지혁은 그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지은호의 상처받은 숨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고 지은호는 결국 목도리를 소파 옆에 조심히 놓고 대표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은호를 밀어낸 게 심장보다 더 아프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지혁은 그 아픔을 배려라고 우겨 넣었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을 가진 채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다고, 지금 떠나보내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상처를 남긴다고요. 그런데 이지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밀어낸 순간 지은호의 마음 한편에 어떤 결심이 생겼는지요. 그날 저녁 지은호는 어머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어요. 정순이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로 딸에게 더 의지하게 된 사람이었고, 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눈빛이 흔들렸죠. 은호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 그냥 일이 좀 있었어. 지은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표정을 보며 더 캐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딸이 힘들어할 때 더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앞에 놓아주며 말했죠. 밥은 먹고 얘기해. 사람은 밥 먹어야 버틴다. 그 말에 지은호는 갑자기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올라오면 더 크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동생 지강호가 비죽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지강호는 욕심은 많고 자격지심도 큰데 노력은 잘 안 하는 편이라 늘 정순이의 걱정거리였죠. 누나 또 뭔 일인데? 표정 왜 그따위야? 지은호는 평소 같으면 말버릇 좀 고쳐하고 받아쳤겠지만 그날은 힘이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그걸 보고 더 심술이 났어요. 또 그 잘난 대표님 때문이지? 누나, 그 사람 너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예전에 차였으면서 왜 아직도. 강호야. 정순이가 단호하게 불렀습니다. 너 나가. 지강호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정순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결국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순이는 그제야 지은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지은호는 오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대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지혁 대표님이 나를 밀어내는 이유 내가 알아내야겠어. 같은 밤 또 다른 집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의 저택이었어요. 박진석은 2대째 기업가로 성공한 CEO였고 호탕하면서도 거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호탕함 뒤에는 끝까지 파헤치는 집요함이 숨어 있었죠. 박진석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누군가에 간 이식 기록이 포함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냉소를 지었어요. 이제 때가 됐군. 그는 일부러 그 서류를 탁자 위 딱 눈에 띄는 곳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죠. 물소리가 욕실에서 울리는 동안 박진석이 기다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고성희의 반응. 고성희는 가난을 극복하고 신분 상승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권력욕이 강했고 박진석과 재혼한 뒤로는 박가의 안주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발버둥쳤죠. 그런데 그날따라 고성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숨이 가빴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탁자 위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무심한 척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사진과 기록, 그리고 간 이식이라는 단어. 고성희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순간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가운을 걸치고 나왔죠.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그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마저 고성희에게는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뭘 보고 있어?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진석은 천천히 다가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고성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지. 아니, 정확히는 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기도 하고. 고성이의 숨이 턱 막혔어요. 간 이식 사실을 왜 숨겼어? 고성이는 순간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늘 그렇게 위기를 넘겼으니까요. 그건 익명기증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매칭된 거라고요. 박진석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익명기증? 그렇게 빨리 매칭이 되다니 운이 좋았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말했어요. 네, 정말 운이 좋았어요.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박진석은 확신이 있을 때 오히려 말을 아낀다는 걸 고성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서류를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욕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고성이는 가슴을 쥐어짰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눈빛이.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 담으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조치를 해야 해. 그때 고성이의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박성재, 박진석의 외아들, 금수저, 아버지 회사의 본부장, 그리고 이 지역의 절친. 같은 시각 박성재는 제 방에서 혼자 술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저녁 여동생 박영나를 위한 축하 파티가 열린다고 고성이가 불렀는데 성재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박영나는 대학원생이자 화가로 우아하고 차분한 사람이지만 고성이의 과보호 아래에서 숨이 막힐 때가 많았습니다. 최근 스토커 사건이 해결되면서 집안은 축하 분위기였지만 박성재에게 그 축하는 연극 같았죠. 고성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재야, 오늘 저녁에 영나 축하 파티니까 가족이 다 모여야지. 박성재는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가 거길 갈 것 같으세요? 전 참석 안 합니다. 고성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드러운 척하지만 안에 칼이 있는 목소리였죠. 성재야, 내가 들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려면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에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평범한 가족처럼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걸로 내가 다치겠지만 너도 다친다는 뜻이었죠.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책상 위의 사직서를 성재는 다시 쥐었다가 구겨버렸습니다. 얼마 전 박진석에게 사직서를 내밀었을 때 박진석은 말없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넌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술을 한 모금 더 삼켰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장 보고 싶지만 가장 연락하면 안 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 둘은 친구였고 서로 반말을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건조할 정도로 툭툭 던지지만 그 안에는 너만은 믿는다가 숨어 있는 관계였죠. 야, 지혁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박성재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지혁이 요즘 이상하게 차갑게 굴 때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오늘은 이상하게 불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함은 또 다른 곳에서 조용한 이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영나의 작업실. 오늘은 이지환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이지환은 이 지역의 남동생이고 체육학과 출신이라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죠. 현재는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년 연인에게 배신당한 뒤로 의욕이 꺾여서 감정 표현을 더 안 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영날을 지키는 일만큼은 성실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지환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 평소와 같은데도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마지막 날이네. 이지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침묵이 길게 흘렀어요. 해야 할 말이 많은데 말하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박영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붙잡고 싶다. 근데 내가 붙잡을 자격이 있을까? 이지환도 생각했죠. 붙잡히면 흔들릴까봐 무섭다. 결국 이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박영란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어. 담담한 인사였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문으로 걸어갔고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을 때 박영란의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왔죠. 문이 닫히는 순간 박영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복도를 걷던 이지환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더 잔인한 이별이 완성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 한 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비밀을 숨기려는 사람과 비밀을 파헤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밀어내는 사람과 사랑을 지키려는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지혁의 도쿄 출장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작은 가방에 몇 가지 짐을 챙겼어요. 병원 입원 준비였죠. 거울 앞에 선 이지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렇게 되뇌었는데요.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치료할 방법이 없다면, 만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이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떨쳐냈어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 병원에 도착한 이지혁은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낮게 울리는 기계음이 낯설고 두려웠죠.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이지혁은 한 번 받았다가 끊었습니다. 지금 받으면 무너지게 될 것 같았어요. 성재는 친구라서 이지혁의 표정이 흔들리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챌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박성재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받았습니다. 아, 성재의 목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너 어디야? 너 요즘 이상해. 그리고 회사에서 도쿄 출장이라며? 이지혁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일이지. 왜? 거짓말하지 마. 박성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반말이 더 날카롭게 꽂혔죠. 너 어디 아프냐? 이지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친구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지혁의 가슴이 갑자기 쥐어짜이듯 아파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지혁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겨우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 지금 좀 바쁘다. 야, 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은 전화를 끊었어요. 끊는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다행이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성재가 더 파고들기 전에 끊어서요. 하지만 그 다행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이지혁은 링거를 끌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이지혁은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 하늘인데도 하늘은 넓었죠. 그리고 그 순간 이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분노를 그대로 마주했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터져 나왔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난간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지혁은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돈도 능력도 노력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생명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지혁은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옥상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지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문틈 사이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은 숨을 고르며 이지혁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 혼자 버티지 마요.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지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뭐려? 차철민은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성희 이사장님이요. 그 말에 이지혁의 심장이 더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 박진석의 재혼 상대, 박영나의 어머니, 권력욕 강한 그 사람.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에게?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내가 아픈 걸 누가 알았죠? 차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건 아직 몰라요. 그런데 대표님 주변을 캐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도쿄 출장이라고 말한 그날부터요. 이지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고성희가 움직이면 그 뒤에는 박진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진석이 움직이면 회사도, 가족도, 지은호도 휘말립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웃고 싶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자신은 심장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세상은 권력과 비밀 때문에 더 무섭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철민 씨, 이지혁이 낮게 불렀습니다. 나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차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호 씨 내 주변에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차철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표님, 그건 부탁이에요. 은호 씨는 엮이면 안 돼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면 안 되는데도 떨렸어요. 철민은 그 떨림을 보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차철민은 마음속으로 다른 말을 삼켰습니다. 대표님, 이미 늦었어요. 지은호 씨는 대표님을 위해 움직일 거예요. 다음 날 지은호는 결국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찾아갔어요. 박성재는 원래 이 지역의 절친이고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은호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박성재 회사 근처 카페에서 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 씨, 저 대표님 요즘 이상하죠? 박성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지은호를 똑바로 봤어요. 너도 느꼈냐? 네.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픈 것 같아요.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죠. 화를 내고 싶었는데 화를 내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았어요. 그걸 왜 지금 나한테 말해?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선 못하겠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차갑게 굴었거든요. 그게 그냥 마음 변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박성재는 한참을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울지 않으려 버티는 표정이었어요. 박성재는 그 표정을 보고 자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은호를 좋아하는 마음과
이지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가슴에서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지은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다가 결국 답했습니다. 병원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지혁이 자기가 숨기려는 거 이유가 있을 거야. 알아요. 그래서 더. 지은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까지 같이 짊어질게요. 대표님 혼자 죽게 둘 순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직설적이라 박성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죽게 둔다니 그게 무슨. 박성재는 그제야 자신이 진짜 무서워하고 있었던 단어를 지은호가 입 밖으로 꺼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지은호는 그 표정을 보고 또 다른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받자 고성이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성재야, 오늘 저녁엔 꼭 들어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박성재는 짧게 대답했죠.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성재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은호야, 너 혹시 고성이 이사장님이랑 엮인 적 있냐?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왜요?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 숨기는 게 간 이식이랑 관련돼 있어. 지은호의 눈이 커졌어요. 간 이식 누가요? 박성재는 한 단어를 겨우 뱉었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이 도쿄 출장이라고 말했을 때의 표정, 차갑게 밀어냈을 때의 눈빛, 그리고 어젯밤 정순이가 했던 말. 사람은 밥 먹어야 버틴다.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대표님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구나. 그날 저녁 박진석 저택에서는 또 한 번 완벽한 연극 같은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영날을 위한 축하 파티, 화려한 식탁, 웃는 얼굴.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각자의 계산이 숨쉬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상석에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영날을 위한 날이야. 박영란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성이는 영나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척 말했습니다. 우리 영나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고성이의 시선은 자꾸 박성재에게로 향했어요. 혹시 성재가 무슨 말을 하진 않을까? 박진석에게 뭔가 흘리진 않을까? 머릿속이 계속 시끄러웠죠. 박성재는 억지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음식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박진석도 고성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박진석이 갑자기 고성이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성희야, 요즘 누구랑 연락하냐? 식탁 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고성이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늘 가족 일만. 박진석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박성재가 숨을 삼켰고 박영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무도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꺼낼 줄 몰랐거든요. 박진석은 낮게 이어 말했어요. 내가 그 서류 일부러 놔둔 거 알아? 널 시험하려고.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들켰다는 공포와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본능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박진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탕한 웃음이 아니라 칼날 같은 웃음이었죠. 성재야. 박진석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이지혁이랑 아직도 연락하지? 박성재는 그 질문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몰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왜요? 반말이 아니라 존댓말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박성재는 간신히 평소처럼 툭 던졌어요. 연락해요. 그래서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 조심해라. 박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가 조심해요? 박진석은 잔을 다시 들고 아주 가볍게 말했어요. 세상엔 심장보다 먼저 멈추는 게 있거든. 그 말에 박성재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멈췄고 박영란은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박진석은 간 이식만 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내가 버려놓고 감춰온 것들 그게 이제 돌아온다. 고성이는 식탁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한편 병원에 있는 이지혁에게는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발 더 살 수 있기를.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고 얼굴이 심각했어요. 이지혁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의사는 천천히 말했어요. 심장 기능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고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어요.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료하면 살 수 있나요? 의사는 잠깐 멈칫하더니 현실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을 겁니다. 이지혁은 웃고 싶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이지혁은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더 아파졌어요. 받고 싶었지만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지혁이 피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은호가 메시지를 먼저 보냈거든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제가 꼭 만나야 할 말이 있어요. 도망가지 마요. 이지혁은 그 한 줄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호가 알았구나. 이지혁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왔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닿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차철민이 말했던 문장이 이지혁의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지혁은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심장과의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밀과 권력, 관계와 배신이 동시에 밀려오는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지혁 혼자만 버티기에는 이미 판이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처음으로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호의 숨이 전화기 너머로 떨렸어요. 대표님 어디예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병원이야. 지은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혼자 있어요? 왜 나를 밀어냈어요?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해졌어요. 친근한 말투로 마치 설명하듯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까지 끌어들이기 싫었어. 내가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지은호는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단단하게 말했어요. 그럼 더더욱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갈게요. 오지 마. 가요. 지은호의 말투가 처음으로 강해졌습니다. 해맑기만 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할 때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이지혁은 그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이지혁은 또 하나를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병원으로 오는 순간 박성재도 움직일 겁니다. 박진석도 고성희도 박영라도 이지환도 결국 다 엮이게 돼요. 이지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 부탁이 있어. 말해요. 이지혁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내가 여기서 못 나가더라도 내 가족한테는 너무 늦게 말하지 말아줘. 지은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표님, 그런 말하지 마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하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의 가슴이 갑자기 또 한 번 쥐어짜이듯 아파왔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고 눈앞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 순간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떠올렸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묵묵히 가족을 지키던 이상철의 뒷모습, 조용히 밥을 차리던 김다정의 손, 투덜거리면서도 형을 챙기던 이지환의 말투, 조건 좋은 남자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이수빈의 웃음,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은호의 목소리.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제발 여기서 끝나지 말자. 그런데 이지혁이 정신을 잃어가는 그 순간 병원 복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울렸어요. 이지혁. 야, 이지혁?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알아냈어요.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친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하지만 박성재가 병실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더 큰 문제도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진석은 그 움직임을 기다렸고 차철민은 이미 다음 단계를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이지혁의 병실 앞에서 모든 비밀이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전부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끝까지 숨길 거고 누군가는 끝까지 파헤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은호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모든 판을 뒤집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은호는 이제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25년 동안 감춰온 출생의 조각에 가장 가까이 서게 될 사람이거든요.